네, 어서 오세요. 북미 정착민 부르주아들은요, 농민이 아니죠. 상인이죠. 그래서 자유정신을 가진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도 1733년부터 프리메이슨 헌장을 직접 자기가 인쇄를 해가지고 보스턴 등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달리 북미는 좀 활동하기가 좀 자유로웠죠. 그래서 북미 주요 인사 중에 프리메이슨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미 조지 워싱턴은 뭐 20대부터 초반부터 프리메이슨이었고 상당히 많았죠. 또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알렉산더 해밀턴은 프리메이슨 아니었고요. 그 미국 독립에 참여한 그 프리메이슨한테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친목 단체로 일단은 뭐 시작했죠. 상호 신뢰 네트워크로 존재했다 이거죠.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입니다. 그 경쟁도 더 심해지고요. 또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항상 모여야 돼. 프리메이슨도 그렇게 해서 모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경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 뭐 이 정도였다 이거지. 그래서 몬트리올의 그 비버 클럽이라고 있었는데 프리메이슨의 놀이터였지만 사업가들 모임이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북미의 프리메이슨이 유럽 프리메이슨과 조금 달라집니다. 저 뭐 설립자 중에 저 유명한 맥길 대학교 창립자 존 맥길도 있네요. 1843년에 그 뉴욕의 유대 프리메이슨이 만들어지거든요. 국가 내부의 권력 싸움이 되게 컸고요. 암살도 굉장히 많았고요. 미국 쪽은 그랬어요. 뉴욕 쪽은 그랬습니다만 캐나다는 뭐 권력을 두고 싸울 건덕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이 국가나 명령들이 그 영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프리메이슨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프리메이슨으로 많이 합쳐집니다만 프리메이슨에 대하여 너무 그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그럼 음모론에 빠져요. 북미의 프리메이슨 문화는 예수회, 개신교, 무신론이 서로 짬뽕이 돼 갖고 움직이는 종교 통합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달랐죠. 그래서 북미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유럽만큼 공적으로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이제 차별받았고 기업 전략적인 차원, 경쟁 차원에서 방해를 받았을 뿐이지 법적 차원에서 제약이 없었어요. 유럽과 다르다고요. 유럽은 국적 취득도 못하게 했잖아요. 오히려 북미 지역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견제했어. 서로 경쟁했다고. 나중에 이제 이민 제한법이라든가 아메리카 펄스트법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유대인들을 차별한 게 아니라 이미 정착한 정착민들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 민족들을 차별했던 것뿐이지 이거 유대인 차별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무슨 차별법이다 싶으면 무조건 자기네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어. 희생자 마케팅에 젖어 있어 그래.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그 마케팅이 나는 희생자라고 하는 게 그 마케팅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혐오금지법 모두 1989년 유대 금융인들이 만든 거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해서 저항을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에 대한 영상 또 있죠? 우리 세비라에. 아무래도 그 북미는 그 프리메이슨보다는 유대인의 역사가 조금 더 의미심장하죠. 19세기 중반부터 유대인들이 미국을 제2의 이스라엘로 봤어요. 그래서 함부르크 출신 헨리 존스의 제안에 따라 갖고 독일계 유대인들, 뭐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독일계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1843년 독립 프리메이슨 언약의 자식들을 만듭니다. 저 유명한 문하이브리스를 만들어요. 이게
이 조직이 나중에 유대 세계연맹, 또 유대인 명예훼손연맹 ADL, 저기 뉘른베르크 재판을 다 주도한 조직이죠. ADL. 또 차별금지법을 만든 조직입니다. ADL. 또 UN을 만든 조직이 바로 문하이브리스예요. 네. 엄청나죠? 네, 북미의 그 유대 프리메이슨들이. 그래서 북미의 프리메이슨이라면 실은 이 언약의 자식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 정도로 막강하게 활동을 했다 이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얘네들은요, 누구냐면 서구 사회에 동화해서 서구 사회 안으로부터 권력을 장악하자는 그 철학이 있었거든요. 그걸 하스칼라라 그래요. 하스칼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대계몽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유대계몽주의 대표적인 인물이냐 모세스 멘델스존, 음악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그리고 모세스 멘델스존의 철학을 그대로 이은 사람이 모세스 헤스. 또 이 철학을 그대로 또 이어받은 사람이 칼 마르크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를린 로츠의 그 게오르그 짐멜이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자본주의 소유 논쟁을 일으켰죠. 오죽했으면 카이로에 직접 자기가 가서 문하이브리스 로찌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비엔나 로찌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지그문드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놈은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서구 문화를 성집착증의 뿌리를 가진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문하이브리스 그 70주년 행사인가 거기 가가지고 나의 정신분석학을 인정해준 유대 프리메이슨한테 감사한다 그랬어. 이건 감사 정도가 아니지. 이 프로이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이 엉터리 같은 놈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기구가 바로 언약의 자식들 문하이브리스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엉터리 이론이라고 해도 미디어가 띄워주면 그냥 떠버린단 말이야. 이 명성을 조작하는 이 미디어 조작이 아마 프로이트부터 시작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조작된 놈들 무지하게 많죠.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든가 유발 하라리 죄다 엉터리 같은 놈들 모두 명성이 조작된 거예요. 유대 미디어와 학계에서 조작해서 올려붙여준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대단한 놈들은 뭐 능력은 있어요. 예. 이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가 있죠. 스필버그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게다가 가계도도 그렸어. 그래서 제가 가계도를 좀 살펴봤더니 실제 인물을 그대로 또 따왔더라고. 헨리 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실제 인물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영국 프리메이슨 버킹엄 로지에 있던 프리메이슨이자 고고학자이고 교수였던 헨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을 아마 그 인디아나 존스 아버지 션 커네리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문하이브리스를 창립한 헨리 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를 겹쳐놓은 거야. 누구를 통해서 겹쳤냐? 인디아나 존스를 통해서 겹쳤죠. 왜냐하면 인디아나 주는 유대인들이 가장 권력을 막강하게 행사하는 인디아나 폴리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이름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인디아나 대학교는 뭐 아예 마크 자체가 자기네들은 I 더하기 U를 합쳤다고 하지만 실은 문하이브리스 그 유대 그 촛대를 상징을 하는 대학 그 상징으로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인디아나 대학교 가서 인디아나 대학교는 유대인 천지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좀 뻘짓을 할 때 인디아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뻘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디아나 폴리스나 인디아나 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된다 이 말이야. 실제 인물은 아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는. 그 저기 누가 제 이름 뭐더라? 인디아나 그 영화 배우 해리슨 포드인가? 하여튼 뭐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간 뭐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치고 뭐 유대 세계화와 관계 없는 게 없어요. 인디아나 대학에서는 역사상 길이 남을 엉터리 가짜 성생활 연구 잡지 보고서 킨제이 보고서를 만들어준 그런 대학이잖아요.
대단한 놈들입니다. 이 프로이트, 지금은 프로이트 이래 유대학술계는 끝없이 섹스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서구 사회에 계속 이슈화해 나갑니다. 성적 무질서는 사회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 무질서를 끝없이 불러일으킨 게 바로 문하이스 브리스였다 이 말이에요. 영국의 지령을 받는 캐나다 총독부는 말이에요. 캐나다를 마치 인도처럼 운영했습니다. 영국계, 프랑스계, 혼혈계, 인디언계, 이누이트계 다 모아놓고 서로 벽을 쌓게 만들었어. 서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총독부한테 뭐 영국계라 그래갖고 뭐 가치가 있는 줄 알아요? 모두가 서로 이방인이 되도록 했을 뿐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 특히 동양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인종주의다 그러면 모든 백인들은 살려주고 모든 유색인들은 좀 차별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인종주의라고 하는 건 계층주의예요. 응? 같은 백인이라고 해도 중산층 이하는 다 무시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유럽을 이슬람화하고 캐나다의 이민 정책을 마구마구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엘리트만 살리고 중산층 이하 백인이고 뭐 혼혈이고 뭐 흑인이 상관없이 다 섞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종주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종주의가 아닙니다. 실은 계층 차별주의예요. 그게. 더 이상 속지 마셔야 돼요. 아무거나 갖고 인종주의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해서 주제의 포커스를 완전히 흐려놔. 아무 개나 소나 다 인종주의. 이것도 우리 세별의 영상에 있죠. 캐나다가 눈에 푹 파여 사는 날씨도 참 골 때리지만 정서적으로도 단절된다고요. 응? 고립감하고 공포가 생활화되어 있어. 안전을 지켜달라면서 총독부한테 오히려 달라붙는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요. 응? 캐나다 사람들이. 내 주변은 위험하고 항상 주변을 살펴야 되고 나와 내 가정에 그 보초를 서야 돼. 그 법과 질서로 표현되는 그 상부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튀는 사람도 싫어해요. 캐나다 사람들은. 튀는 사람은 총 맞을 것 같단 말이야. 싫어한다고. 그게 바로 문학 비평가 노트롭 프라이가 말했던 요새를 지키는 정신. 응? 흔히 뭐 한국말로 수비대 정신이라 그랬지. 이 요새 정신이 캐나다 사람들 무의식에 깊숙하게 남아있다 하면. 그러니까 항상 요새 캠프를 집어치우고 컨테이너 다 부수고 어디로 또 떠나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캐나다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 공허감에 휩싸여 있다고요. 이 캐나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노트롭 프라이의 그 요새를 지키는 그 마인드, 여기에 대하여 재작년에도 캐나다 그 문학계에서 굉장히 그 토론이 막 많았는데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야. 이 고립감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커진다는 거야, 캐나다에. 그렇죠. 이런 사회니까요. 해럴드 이니스 같은 소통학자들이 나오는 거야. 마샬 맥루한 같은 소통. 예. 퀘벡 쪽은 어떤 학문이 가장 크냐 하면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서 문화 상호주의적인 소통론. 그러니까 이 캐나다가 소통론에 굉장히 그거 아주 발달한 그런 나라야, 이 나라가. 자기네가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안전하고 싶다는 안전 이데올로기, 이 방어적인 정신 상태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모두가 모두한테 남이기 때문에 이 캐나다 사람들 서로 사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응? 한국 사람들 괜히 갔다가 괜히 뭐 친하지도 않는데 친한 척했다가 오해받고 막 그런다고 캐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서로 나눌 진실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게 캐나다에서는 진실이야. 그러니까 튀지 말고 아무것도 절대화하지 말라 그러고, 응? 한계도 없이 그냥 상대주의만 딱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상대주의를 절대화했어. 물론 이 문화가 이제 포스트 모던 문화인데 이게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지금 너만 잘났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진실을 믿지 않는 거야. 미친놈들이지. 절대 진실을 어떻게 안 믿어? 볼펜을 건물에서 떨어뜨리면 안 떨어져? 그거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상대주의도 부릴 때 부려야지.
그러니까 그저 이 캐나다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 속에 그 토론토 버블 부동산처럼 현실과 가상이 마구 섞인다고. 응? 이 포스트 모던 문화가 일찍이 지배를 했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콘츄리 가수 닐 영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홀로 엘버타 광산으로 떠나는 노동자를 노래합니다. First Long Winds. 이 사람이 민중과 함께 한다면서 되게 착한 척을 많이 했습니다. 자유도 말하고 막 그랬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치적인 입장을 보면 이 총독부가 퍼뜨리고 있는 미디어 의제에 그대로 종속했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코비드 백신을 지지했습니다. 응? 주변 사람들이 예스 그러면 그게 진실인 양. 응? 클릭수가 많으면 그게 진실이잖아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그러니까 대형 미디어의 말만 믿었어 이 사람도. 응? 민중을 위한다면서 민중을 거꾸로 괴롭히는 이 도덕적인 주제에 있다고. LGBT라든가 환경주의,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뭐 각종 어린이 보호단체, 응? 실질적으로는 악마적인 행동을 하면서 겉으로는 도덕적인 양 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응? 이 사람 이런 단체들한테 푹푹 빠진다고. 닐령 같은 사람들이 마치 그 한국의 386을 닮았어. 무슨 비판적인 척 하면서 실은 알고 보면 가장 편견하고 진실 왜곡에 아주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착한 척 바른 척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착한 척 바른 척이 세계 전체에 퍼져 있지만 이 캐나다가 참 독보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선진적이었고 착한 척 바른 척 하는데, 하지만은 뭐 20년 전부터 이 캐나다 아동보호단체하고 캐나다 정부의 아동부 장관실이 바로 소아성애자 천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렸지 뭐. 그래서 많은 캐나다인이 깨었어요. 실은. 예. 그런 거예요. 아동부가 아동을 납치하고 학대했다 이거예요. 캐나다에서 실제로 그랬어요. 아동보호단체가 아동 납치단체였다는 거. 이게 유럽에서 터지기 전에 이미 캐나다에서 터져버렸다고. 캐나다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달은 바가 있죠. 그래서 21세기에 이 착한 척 바른 척 하는 거, 이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착한 척 바른 척을 가장 먼저 했던 캐나다에서 사라져 주길 바랄 뿐이죠 뭐. 두 번째 인물, 제가 오래전부터 좀 의심했던 여자인데 네오미 클라인이라고 있어요. 이 여자가 원래가 30대 때 그 학술 활동을 해야 보통 사람들이 학자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 여자는 학술 경력도 없고요, 내세우는 철학도 없고요, 정치관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캐나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 누가 보아도 뒤에서 밀어준 여자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그 책을 썼을 때 쇼크 독트린이라 그래갖고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쇼크 독트린. 이 책이 가치 없는 책이거든요. 단지 뭐 변증법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굴러간다, 요 대충 이런 식으로 쓴 것뿐이야. 응? 세계 엘리트가 어떻게 충격요법을 쓰느냐, 그것만 이렇게 그냥 적어놓은 것뿐이거든. 이 책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이유가 없는데 명성을 얻었다고. 게다가 또 얼마 전에 나온 책도 있어. 응? 2014년에 나온 책. 기후변화 문제를 그대로 맹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사회 불평등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고 지역 경제도 살린다. 뭐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인류의 가장 심오한 위협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면 된다. 이거 딱 칼 마르크스를 닮았잖아요. 이 마지막 최종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현재 권력을 비판하는 짓을 한다고. 이 여자가 하는 얘기는 그대로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스 슈왑이 하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개념이 단 하나밖에 없는 양, 나쁜 것으로 취급하고 사회주의, 공산세계로 가는 게 좋다는 거잖아. 자기가 자기 입으로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결국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을 없애라는 소리는 세계 정부로 가자는 소리랑 똑같다고. CF라고 다보스 포럼의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 출판사에서 끝없이 이 여자 책을 출간해주고 뉴욕타임즈 같은 유대 미디어에서 호들갑을 그렇게 떨어주고 상도 주고 난리를 치잖아요.
문제는 뭐 이런 엉터리 호들갑에 자꾸 끌려가는 그 포스트 모던 캐나다 국민들이 또 문제이기도 하고, 또 캐나다만 그래요? 오히려 캐나다는 나을지도 몰라. 한국 같은 나라는 최악이잖아요. 이 포스트 모던이 최악이라고. 캐나다 총독분이 자국민보다 해외 인력을 끌어들여갖고 경제 운영을 맡겨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뭐 자국민은 세금 내는 사람, 법을 일으켜주는 사람, 소비하는 소비자일 뿐이에요. 마리화나 합법화 같은 거, 이민정책, 다문화, LGBT 뭐 이런 거, 이 다보스 포럼이 실행하는 사회의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이 캐나다가. 뭐 이미 150년 전부터 총리부터 바깥에서 데리고 왔잖아. 이 캐나다 역사가 지금 OECD 국가 전체 모델이 되어 있다고요. 자기 나라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 아니라 어디서 툭 하고 튀어나온 놈, 신선하다고 그러면서 어느 듣보잡을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대통령 시키고 총리를 시킨다고. 딱 보세요. 미국은 레이건 이후부터 대통령이 다 듣보잡이 돼버리고 멍청한 놈이 돼버리고, 프랑스는 자크 시락이 사라진 다음부터 엉터리 개판 정치가 돼버렸고, 독일은 슈레더 총리가 나간 다음부터 엉터리 개판 됐고, 영국은 마가렛 대처 다음부터 모두 어디서 길러진 놈들을 데리고 와서 총알 받으러 내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유행이야. 세계적으로. 젊은 놈들, 30대 40대, 특히 젊은 여성들,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런던 정경대학, 토론토 대학, 브라운 대학 등에서 일부러 키워서 정치 일선에 내보낸다고. 한결같이 지적 수준이 조지 부시처럼 형편없지만 세계와 의제에는 충성을 다한다는 똥개란 말이야. 이놈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민중도 좀 깨닫고 대한정당을 만들어서 신선한 인물을 내세우면 되는데 왜 그런 짓을 잘 안 하지? 이탈리아가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헝가리가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기야 뭐 저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겠지 뭐. 아무튼 캐나다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모델 국가예요. 캐나다는 백신 실험실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초까지 영국 애들이 퍼뜨린 그 질병 때문에 수없이 많은 캐나다 인디언이 20세기까지 계속 죽어가고 있었어요. 실은 19세기 계속 죽었다고요. 그 총독분이 이제 그런 죽음을 연장시켰습니다. 막으려고 생각 안 했어요. 백신을 샌프란시스코에서 갖고 와가지고 원주민한테 주사를 해갖고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원주민들을 죽였습니다. 19세기 중반 캐나다의 그 산업화가 시작되는데요. 브리티시 컬럼비아하고 럭키 산맥 금광에 놓을 철도가 있어. 그 철도에 원주민들이 사니까 이 원주민들을 일단 처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치할까 고민을 했죠. 그래갖고 1862년 허드슨 베이 회사하고 제임스 더글라스 브리티시 컬럼비아 총독하고 법무부 장관 조지 캐리하고 성공회 신부 존 슈생크하고 몇몇 광산업자들이 모여갖고 천연두 바이러스가 들어간 백신을 수입을 하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당해 1862년 3월 달에 원주민들한테 접종을 하죠. 그래서 접종 3주 만에 넉살크족이라고 그때 그 빅토리아족이 살았었는데 1,500명이 죽어버립니다. 넉살크족의 75% 인구가 죽었어. 그 주변에 또 다른 부족들도 계속 접종을 합니다. 이 백신 접종이 이 캐나다 총독부의 만행이 1868년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마니토바 쪽에서 그 원주민들이 반항하고 저항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은 접종하지 말라고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루이리엘의 그 원주민 저항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원주민들이 접종하지 말라고, 왜 우리를 죽이냐고, 우리 백신 맞지 않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영국 제국주의자들은 입으로 항상 휴머니즘을 달고 살죠. 하지만 손으로는 항상 원주민들을 살육했습니다. 이 백신만큼 좋은 게 없어. 인류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백신을 갖고.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도 있다고. 동시에 돈도 벌어요.
삼박자가 딱딱딱 돌아간다고요. 이게 착한 척 바른 척도 하면서 돈벌이도 하면서 보기 싫은 사람들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캐나다에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입되기 처음부터 원주민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른 거는 뭐 듣지 않아도 돼요. 1867년에 자치령이 되잖아요. 이른바 캐나다 자치정부라고 스스로 자칭을 하면서 드러내놓고 영국의 식민 정책을 계속 피우게 됩니다. 최초의 총리가 존 알렉산더 맥도날드거든요. 이게 영국 프리메이슨 온타리오 대표입니다. 영국 프리메이슨이 그 캐나다 공무원이지. 예? 그래서 이 캐나다를 영국의 손아귀에 넣게 만드는데 뭐 예전에도 넣었는데 뭘 또 넣어. 브리티시 컬럼비아하고 동부 퀘벡을 잇는 철도 모든 인디안을 쓸어버리자는 인디안법을 만들어서 인디언은 캐나다 시민이 아니다 해서 열외시켜버렸어. 누구든 원주민을 죽여도 상관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이 철도를 만든다 그래놓고 이런 짓을 했는데 이 철도사에서 또 돈까지 받아서 뇌물을 받아갖고 또 사임을 해버렸어. 사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다시 또 총리가 돼. 이게 바로 캐나다 정치계였어요. 이게 전통이 그래요. 이 맥도날드 총리는요, 프랑스계 퀘벡 또 원주민들을 자치령 열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학교 교육의 공식 언어로 만들었고요. 이민 온 중국인들, 철도 사업에 노동자로 쓰려고 그랬던 중국인들한테 인두세를 먹였다고요. 1800몇 년입니까? 1868년인가 그때 인두세 먹였으니까. 그리고 1923년까지 인두세가 유지가 되거든요. 중국인들한테 $500까지 올라가죠. 19세기 말에 대영 제국은 말이에요. 식민지를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19세기 말에 그 제국주의가요.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래서 문명론을 다시 강조하죠. 유색인들을 강제로 문명시키는 것은 영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러드야드 키플링의 시가 캐나다 총독부에도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총독부는 러드야드 키플링이 말한 것처럼 백인의 눈물 어린 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 스쿨을 크게 확대합니다. 미션 스쿨을 원주민들을 이 야만스러운 원주민들을 우리 백인들이 우리 영국인들이 문명화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미션 스쿨을 딱 만들죠. 그래서 미션 스쿨의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유색인을 강제 문명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때는 이 영국과 미국, 하물며 프랑스, 벨기에에서도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을 통해 갖고 원주민 전통 문화를 박멸 시켜버리죠. 그게 굉장히 올바르다고 믿었어, 이 사람들은. 영국하고 미국이 또 독특하게 또 미션 스쿨을 또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식민지 미션 스쿨은 한결같이 결과적으로 매국노를 양산하게 되고, 자기 나라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희대의 매국노들만 계속 양산하게 된다. 그래서 매국노가 될성 쉽지 않잖아? 그럼 죽이면 돼요. 뭐 어렵나? 죽여버리면 되지. 캐나다 총독부가 이렇게 원주민들을 기술학교라든가 산업학교, 종교학교로 납치를 하죠. 15만 명이나 납치를 했어요. 강제로 떼어놨습니다. 부모들한테. 부모가 울며불며 붙잡는 아이들을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그래갖고 학교로 데려가서 차근차근 아이들을 살해해 나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가 맥길 대학처럼 MK 울트라 임상의학 병원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임상도 했다니까, 애기들 데리고. 유명한 학교가 맥길 대학교잖아요.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엘버타, 매니토바, 온타리오, 하물며 퀘벡에 이르기까지 학생 안매장 학교가 줄을 서게 돼요. 어? 맥길 대학교는 MK 울트라 하면서 사람 많이 죽였어. 그래가지고 자기 그 북쪽 어디 허벌판에다가 묻어버렸다고. 이 맥길 대학교는요, 퀘벡임에도 불구하고 불어가 아니라 영어 씁니다. 세실 로드 재단 영국 장학생 집합소예요.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 현재 같으면 다보스 포럼의 장학생들이 깡그리 모여 있는 곳이 그 당시 맥길 대학교였다. 이놈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어? 캐나다에서 이 맥길 대학교는 아직까지도 유전자 변형 RNA 연구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맥길 대학교. 전통이 어디 가나? 사람 죽이는 전통. 캐나다 총독부가 왜 이렇게 원주민들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어? 자기네가 주인이 아닌 놈들이니까 그래. 원래 주인인 원주민을 죽여야 돼요. 진짜 주인인 원주민을 계속 탄압함으로써 자기네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예가 하나 있어요. 1946년 뉘렌베르크 재판 열어졌을 때 뉴욕의 기자들이 뉘렌베르크 재판장 근처에도 안 가고 나서 기사 마구잡이로 막 써낼 때 재판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취재했던 그 프레다 우틀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가 가만 보더니 이런 말을 했죠. 영국하고 미국이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독일을 지워버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려고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가 상대를 죽인 것을 은폐하려고 상대를 다시 죽인다고요. 또 마음속 깊숙이 보복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맞는 얘기죠. 1946년 뉘렌베르크 재판에서 거의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영국하고 미국이 얘기했던 게 독일이 다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큰일 난다는 거였어요. 물론 월간은 생각이 달랐죠. 오히려 거꾸로 크게 해줘갖고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오자 이런 결론을 내렸죠. 결국은.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고 낙농국가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예. 이 프레다 우틀리는 버트란트 러셀 같은 깐깐한 철학자한테도 굉장한 칭찬을 받았고 또 펄벅 여사가 그랬잖아요. 펄벅 여사가 이 프레다 우틀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똑똑하고 진솔하다 그랬어요. 뭐 똑똑한 것도 뭐 좋지만 무엇보다 진솔한 사람이야. 진솔한 작가라 이 말이야. 아무튼 우틀리의 이 진솔한 말처럼 캐나다 총독부는 원주민에 대한 만행을 숨기고 혹시 보복이나 혹은 하늘의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어떤 종교적 공포에 휩싸여갖고 원주민들을 일부러 죽이고 싶어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은폐하고 보복의 공포가 영국 식민지,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국에서도 물론 드러났죠. 한결같아요. 범죄를 은폐하고 보복이 두려워서 원주민을 깡그리 없애고 싶은 거지. 한결같이 미국,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20세기 초가 되면요, 영국의 제국주의가 조금 바뀌어요. 1902년 영국 제국자들이 과거의 영국 단독 제국주의보다 미국과 대등하게 어깨 동무하면서 영미 공동 제국주의 프로젝트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게 세실 로드 재단이고요. 기존의 대영 제국 동맹을 발전시켜갖고 원탁회의를 만들었어. 그래서 원탁회의를 주도한 알프레드 밀러가 우리 원탁회의의 목적은 지리적인 한계는 없고 인종적인 한계는 있는 제국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앵글로색슨의 제국주의를 밀고 나가자. 이랬죠. 이 원탁회의의 철학은 당연히 앵글로색슨주의고요. 세부적으로는 해겔의 국가주의, 국가를 최대한 이용해서 국민들을 이끌어가 한데 모으게 하자. 또 에드먼드 버크의 통합론도 있고 다윈주의도 받아들였고 백인 지상주의를 그대로 유지했고 옥스퍼드 대학을 통해 갖고 철학은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언어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또 종교를 세속주의로 깨부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의 아젠다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아젠다는 뭐냐면 의회 말을 듣지 말고 의회를 거치지 않는 비밀 단체의 세계화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알프레드 밀러가 구상했던 거예요. 알프레드 밀러가 영국하고 미국의 완전한 공동제국을 주장하진 않았어요. 대영제국이 중심으로 나가고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캐나다가 영국 거니까 단독적인 대영제국을 먼저 만들고 나서 미국을 끌고 오자 이거지. 그래서 토론토에 이 원탁 회의를 처음으로 세워요. 1908년. 영국 런던에 1909년에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먼저 세웠어. 미국에는 CFR이라 그래갖고 1921년에 세워지거든요. 13년이나 앞서고 캐나다에 세웠다고요. 영국 제국주의 지부예요, 이게. 아니야, 지부가 아니지. 본부지 차라리. 그 캐나다 하수인이 조르지 로버트 파킨입니다. 평생 이 일로 먹고 살았어요. 영미 제국주의의 의제를 갖고 평생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 사위가 캐나다 총독으로 들어와 버리죠. 빈센트 마시라고. 다 지네끼리 해쳐먹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사람은요, 에드먼드 워커예요.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FRB 약정의 감사를 맡은 사람이고 캐나다 상업은행장을 했습니다. 에드먼드 워커. 이 사람이 토론토 대학을 세웠고요. 말년에는 총장으로 살다가 죽었죠.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로스차일드 금융하고 미국의 월가 금융의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에요. JP 모건만 놓아준 게 아니라 캐나다는 중간 단계를 거쳤다 이 말이에요. 에드먼드 워커가. 캐나다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캐나다 총독부는 로버트 버든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로버트 버든이 캐나다 $100짜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총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모든 전략을 죽을 맞춰갖고 북미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캐나다 군대를 60만을 조직해갖고 유럽으로 보내갖고 6만 명을 죽게 했죠. 예. 영국 지지자였죠. 로버트 버든. 그 영국과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캐나다는 항상. 캐나다 총독부 얘기하는 거예요. 능구렁이 록펠러맨이 하나 등장하죠. 맥킨지 킹이라고. 이게 $50에 나오는 또 캐나다 $50에 나오는 인물이요. 잠깐 논의되었던 그 캐나다 주권 얘기가 있었어. 그거 다 버려버리고 영미 제국주의 하수인으로 나라를 완전히 돌변시켜버리죠. 1928년 미국의 CFR 록펠러하고 JP 모건하고 나단 로스차일드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CFR 지부를 세웁니다. 1928년. 그리고 전 총리 로버트 버든을 회장으로 앉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해먹는 캐나다예요. 따라서 아무리 늦게 잡아도 1928년부터 1982년까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캐나다 정치는 영국 제국주의의 일원으로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수인이었다. 캐나다는 완벽한 하수인이 돼버린 거야. 영국과 미국의 특히나 이제 CFR의 하수인이다 그 말이야. 1940년 영화배우 레슬리 하워드가 결국은 진실을 밝히죠. 레슬리 하워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애슐리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 비비안 리가 되게 좋아했던 자기 먼 사촌 오빠잖아요. 그렇게 등장했다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영국 선전부대로 들여보냈거든요. 영국이 그때 전쟁이었거든. 그래서 1940년 뭐라 그랬냐면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하는 대영제국의 총본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미 동맹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캐나다는 신세계 질서, 즉 세계 정부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캐나다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응? 레슬리 하워드 스스로가 영미 제국주의자였단 말이야. 1943년 6월 1일 대서양 비행기 타고 가다가 독일 전투기 기관 총세를 받아갖고 죽어버렸죠.
상징적입니다. 록펠러맨 총리, 맥킨지 킹이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또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정부를, 캐나다를 CIA, FBI, MI6 미국과 영국 정보부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다고. 미국의 CFR은 1941년 맥킨지 킹의 허락도 없이 온타리오의 간첩 요원 학교 캠프 X를 세웁니다. 그래갖고 이게 살인학교라고 이름이 붙었거든요. 이 캠프 X에서 최대 2,000명의 영국과 미국의 간첩들이 훈련을 받고 전쟁 각지에 투입이 되었죠. 얘네들을 캐나다에서 키운 거예요. 온타리오에서. 그 간첩 중에는 007의 이안 플레밍도 있었습니다. 암호 해독도 거기서 했고요. 세계 무선 전신을 모두 캠프 X 온타리오에서 수신해가지고 영국하고 미국 정보국에 다 넘겨주게 됐죠. 캐나다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죠. 레슬리 하워드가 했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게슈타포하고 독일의 안보국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 암살 계획도 캠프 X에서 짰다 이 말이에요. 라이드리 하이니를 죽인 사람들은 체코 빨치산이라고 역사책은 적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캠프 X에서 교육 잘 받은 MI6의 하수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맥킨지 킹은 말이야, 자기가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이 캐나다의 주권을 마음대로 침해하게 가장 방치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태생이 천박한 이 캐나다 정부는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독일하고 동유럽 나치들을 이민시킨 유명한 나라예요. 이 캐나다가. 이 당시 다보스 포럼 같은 그 세실로드 장학재단이 있거든. 거기 장학생이에요. 생로랑 총리라고 하는 놈이. 이 놈이 히틀러와 함께 싸웠던 그 우크라이나 OUN,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힐카 경비대, 우스타샤, 이런 루마니아의 철군 경비대, 이런 사람들, 수십만의 나치 군인들을 캐나다에 이민시켰다고. 그리고 캐나다가 나치 천지가 돼버렸어. 얘네들에서 이 똘똘한 놈들 모아갖고 ABN을 만들잖아요. Anti-Bolshevik of Nation 그래갖고 나토야 나토. 유럽 같으면 나토를 만들었어. 캐나다에다가. 그래갖고 테러 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죠. 캐나다는 테러리스트 교육 장소로 유명하다가 말이에요. 나중에 1955년 이 중에 10만 명이 후르시초프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거기서 반대라 운동을 일으키죠. 이게 작금의 우크라이나 나치의 뿌리가 바로 이 캐나다에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죠, 캐나다 생각보다. 나치 친위대 피터 사비린이라고 있어. 얘가 뭘 만드냐면 캐나다 우크라이나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캐나다 연이어 우크라이나 연구재단까지 유령에 가까운 단체를 만들어내. 하버드 대학하고 같이 공조를 해갖고 우크라이나 역사를 창조해버립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만든 창조된 우크라이나 역사를 지네 나라 역사라고 딸딸딸 외우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책임은 말이야 캐나다한테 있다. 그렇게 남 탓해도 그렇게 누구도 욕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의 나치를 만드는데 최대한 자기 나라의 국력을 쓸어 넣었다 이 말이에요. UN 총회 의장 레스터 퍼슨이 총리가 되죠. 또 1963년부터 미국하고 FTA부터 추진합니다. 세계 최초야 이게. 캐나다가 세계 최초가 많아요. FTA를 처음으로 구상해서 합치려고, 미국하고 합치려고 했던 게 바로 레스터 퍼슨이라고 1963년, 결국은 1990년에 북미 시장을 형성해 버리잖아요. 또 한 사람,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밖에 모르는 것 같아. 폴 데마레. 존 록펠러하고 함께 캐나다 기업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데마레. 유명하니까. 이놈이 자기 회사 법무부 직원 피에르 듀리도, 영업사원 브라이언 멀러니, 자기 사돈이자 직원 장 크레티앙, 또 자기 회사 직원 폴 마틴을 총리로 만들어내. 다시 말해서 자기 회사 직원 4명이 모두 총리야.
캐나다는 말이에요. FTA를 통해 갖고 세계 모든 국가가 캐나다처럼 주권을 빼앗기도록 세계 각국을 부추겼습니다. FTA,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좀 열등한 경제를 가진 나라 침탈한다거나 요 정도는 알고 있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법을 기업의 규칙에 맞추는 목적을 가진 게 FTA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FTA 국가 한국이야. 한국은요 주권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FTA 법에 자기 나라 모든 법을 맞춰놔 버렸어. 캐나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FTA를 파기하지 않으면 나라 주권은 절대 쓸 수가 없어. 자유무역 하니까 좋은 줄 알았지. 이 착한 척 바른 척 하다가 이 비극을 맞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피에르 트루도는요 예수회 학생이잖아요. 이 새끼 별거 다 했어. 예수회 학생이었고 세실 로즈 재단의 하버드 장학생이었고요. 런던 정경대학, 록펠러의 런던 정경대학에서 공부했고요. 또 사회주의 세계화 단체인 페이비언 협회 유명인사인 해롤드 라스키한테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전형적인 세계화 꼭두각시기를 걸었습니다. 게다가 바바라 스트레이샌드 이 가수한테도 청혼을 해가지고 미디어적으로 일부러 떴어. 캐나다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미디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캐나다는. 1971년부터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주장한 게 바로 피에르 트루도예요. 또 세계 최초로 캐나다에서 신자유주의를 주장했던 놈도 실은 피에르 트루도였다고. 이놈의 정책이 이제 브라이언 멀런, 자기 옛날 직원, 같은 직원 브라이언 멀런이가 총리가 됐을 때 북미 시장 통합법으로 이어지게 되지. 1992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놈의 아들이 주스틴 트루도인데요. 2015년부터 총리를 하죠. UN 에전다, 정신건강 프로젝트, 엘코어와 함께 움직입니다. 뇌의학 프로젝트까지 직접 들어가고 있어. 인공지능의 칩을 만들겠다는 거지. 이 짓을 하고 있어. 이 다보스 포럼의 아젠다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캐나다는. 밑에 있는 놈들도 죄다 천하의 똥개 같은 것들을 다 데리고 있다고. 2014년에 그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우크라이나가 유엔 나치 찬양 금지법에 반대표를 던진 건 아시죠? 응? 나치 찬양을 하겠다 그랬어. 이 세 나라가. 미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2014년. 그때부터 스물스물 한둘씩 데리고 와. 나치들을. 응?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치야. 근데 굉장히 자랑스러워해. 자기 할아버지. 이게 재무부 장관이야. 트루도 밑에. 외무부 장관 멜라니 졸리는 완전 여자들한테 욕하면 안 되지만 남자 같았으면 내가 욕했을 거예요. 자국 청년들한테 우크라이나 자원병으로 나서라고 막 독려하고. 이 두 여자도 저스틴 트루도처럼 월가의 하수인이 거쳐야 할 교육기관은 모두 거쳤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아이들이. 조직이 계속 키워갖고 듣보잡을 끌고 와서 장관임네, 총리네 이러면서 자꾸 내세운다고요. 캐나다 총독부는 미 국무부의 충실한 똥개로 활동하죠. 그럴수록 저항도 커져요, 실은. 원주민 학살을 고발한 케빈 아네트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응? 또 익명의 많은 엄마들이 소아성의 네트워크를 고발해서 이 밴쿠버 시로 하여금 대법원 판사, 아동부 장관까지 인터폴에 수배를 올리게 만들었어. 참 훌륭한 사람들. 그렇죠? 대법원 판사가 소아성애했고 아동부 장관이 소아성애했다 이 말이에요. 주권 없고 놀이개인 정보를 가진 이상 시민이 깨어야지 방법 있나? 캐나다가 그렇게 깨어가고 있다는 거죠. 캐나다는 말이에요, 지식인도 잘 튀지 않죠.
착해요, 캐나다 사람들이. 그래서 겉으로 보기 착한 거지, 뭐, 솔직히. 바보지. 뭐. 하지만 가끔 트럼프 같은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패트릭 앨버트 무어예요. 이 사람이 그린피스 창립자예요. 세계 그린피스 환경주의 이사로 6년을 보냈고 캐나다 환경주의 회장을 9년이나 역임했어. 30살 때 젊은 시절에 말이야. 환경이니 뭐니 뭐 착한 척 바른 척 꽤나 지랄같이 하잖아요. 30대 때. 그러다가 이제 40살 부록이 넘어버리면 약간 철이 들잖아,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환경주의를 스스로 비판하기 시작해요. 40살 넘어서. 50살 때는 말이에요. GMO하고 그 연어 양식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차라리 이게 이렇게 산업화 되었으면 빈 콘텐츠에 쓸 수 있다. 그대로 용인해라.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60살이 넘어가니까 핵 발전소도 뭐 각종 비용이 더 들어가는 대한 에너지보다는 그래도 더 청정하다. 응? 억지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고. 응? 동시에 수력 발전소, 뭐 풍력 발전도 뭐 지진을 했어요.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이 70이 넘어가니까요. 예, 얼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진짜 철들어버렸어. 기후 온난화는 지구 환경에 좋은 것이고 이산화탄소가 존재해야 우리 생명이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듣보잡, 정치적인 도구인 이 환경주의 놈들 무지 욕하고 그레타 툰베리 같이 그런 아이들이 삭하다고 꼭두각시라고 비난했고 그랬습니다.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철이 들긴 들죠. 대신 이제 물욕도 많아져가지고 이 몬산토랑 또 자꾸 연관을 했다고 얘가.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지지도 받고 한쪽으로는 또 욕도 먹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용감하게 세계화 아젠다에 돌을 던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이 다 옳다기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캐나다에. 캐나다는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예요. 네, 미국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죠. 캐나다 사람들이. 하지만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을 가장 인정하지 않겠다는 나라가 또 캐나다야. 모든 통계는 항상 교차적으로 봐야 돼요. 캐나다 사람들은 미국을 제일 좋아하지만 그 제일 좋아한다는 캐나다 사람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봐.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면 좋습니까? 제일 싫어해. 비율상 제일 싫어한다고. 자존심과 의존성이 뒤섞여 있지만 자존심이 그래도 강하다는 거죠. 참고로 미국을 좋아하면서 주도권도 함께 인정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이라크, 한국 딱 이 세 나라거든요. 미국을 좋아하면서도 주도권 뺏기면 주도권을 인정 안 하는 캐나다하고는 전혀 다르게 주도권마저 인정하려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이라크, 캐나다라고. 이스라엘이야 뭐 미국을 자기 나라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라크는 뭐 워낙 얻어터졌다고 치고 한국은 왜 그래? 네? 한국은 왜 그래? 한국보다 미국을 더 좋아하는 거 캐나다, 영국, 일본,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가 미국 주도권을 거부하는데 한국은 이 나라만큼 그렇게 거부하지 않네. 이게 아무래도 남북 분단이 만들어 놓은 모순이겠죠. 이해할 만해요. 남북 대치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면 한국도 안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안전 이데올로기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년 전에 미국이 남한을 보호해 줬으니까 지금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장노년의 정신 상태가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놨겠죠. 뭐 시간은 70년이 흘렀는데 전쟁에 대한 판단은 7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대를 이어 전수가 된다고. 왜 자기네들의 옛날 역사를 미래의 역사에 자꾸 똑같이 적용하려고 그러죠? 줏대 없는 국민은요, 캐나다나 한국처럼 매국노 정부를 탄생시키기 마련이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강대국을 믿고 정부가 국민한테 뭘 해준다고 그렇게 정부한테 질질 짜고 자기가 낸 세금 자기가 돌려받는데 그게 뭐가 고마운 거야. 자고로 영국의 그 복지법이 처음 나오던 1600년대 그 복지법은 푼돈으로 국민의 저항을 누르기 위한 정치적 장치라고 영국 정부가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국민의 공적 주권을 다 뺏겼잖아. 이제 정부마저 세계화 세력한테 주권 다 뺏겼다고.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정치 무지 좋아하잖아, 한국 사람들. 정치 이야기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왜 행동을 안 하냐고. 그런 노예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요. 국힘당이면 민주당이면 모두 버려야지. 아주 혁신적인 대한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쓸데없이 정치 얘기하는 것보다. 이탈리아에서 일단 일어났지. 독일도 있지. 캐나다도 있어요. 그런 대한정당이 아직 좀 작아서 그렇죠. 네덜란드도 있지. 영국도 있어요. 미국도 있고. 한국만 없어. 대한정당을 만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예, 캐나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